자, 허생전 위기 부분이에요. 허생전 위기 부분은 이제 변 씨가 이완희에게 허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허생이 그런 사람이 있어? 한번 이제 보러 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 허생이 이게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 찾아왔는데 밖에 세워도 응? 옛날에 그 당시에 실제로 거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보통 벼슬을 하지 않은 양반이 벼슬을 하고 있는 양반을 그렇게 대접할 수도 없거니와 신분 직계상으로 할 때 벼슬아치가 훨씬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다. 그만큼 지배층에 대해서 아주 그냥 씹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와서 얘기를 듣는데 첫 번째, 야, 인재들을 좀 모셔와서 삼고초려 좀 할 수 있겠어, 임금님이? 어려워. 딱 했더니 이 자식 봐라. 그래서 두 번째를 또 얘기하게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훈처 건기들에게 지금 지배계층의 딸들 다 시집 보내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건 뭐냐면 쓸데없는 대의명분하고 하니까 명나라가 멸망했는데 명나라를 아직도 숭상해. 야, 없잖아. 왜 걔네들을 그래? 그리고 너희들 훈처 건기들의 좀 기득권 세력 좀 줄여. 했더니 어렵습니다. 노론의 힘을 어떻게 까부십니까? 이런 버전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뿔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청나라하고 좀 전략적으로 사귀는 거 어때? 했더니 그것도 어렵습니다. 했더니 이 자식 정말 하는 게 뭐야? 해가지고 칼을 탁 뽑았죠. 그때 이완이 도망갑니다. 무능한 양반. 그래서 이제 다음날 딱 하니까 보니까 허생이 사라졌어요. 왜? 있으면 죽죠. 바로 잡혀 죽여요. 죽게 돼요. 그래서 미완성 결말의 내용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작해 봅시다. 변 씨는 본래 이완희 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릴까요? 변 씨는 어떠한 인물 유형이었습니까? 조선 후기 신흥상인 계층이었어요. 자, 조선 후기 신흥 계층, 신흥 상인 계층이죠. 신흥 상인 계층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허생을 이완에게 소개하기도 하죠. 허생을 이완에게 소개를 합니다. 변 씨도 돈을 빌려줄 때 굉장히 대범했었죠. 그리고 허생도 돈 빌려갈 때 이름이나 뭐 차용증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슉 갔던 한마디로 다 별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별종이 이완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 이완도 동그라미 들어갈까요? 이완은 그 당시에 무능한 지배층을 상징하는 인물이지요. 북벌대장의 총수였어요. 뭐 이순신의 조카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무능한 지배층은 뭐냐? 결국은 허구적인 북벌 정책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북벌 정책과 플러스 기득권, 탐관오리로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완이 찾아옵니다. 이름이 무엇이란가 해서 이름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뭐 정식으로 뭐 시험 문제로 내지는 않겠지만, 정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지 않겠지만, 제목에서 보면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익명성이거든요. 이제 워낙 허생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제목의 내용을 보니까 허생이라고 얘기했어요. 허씨성을 가진 사대부다. 허씨성을 가진 선비다. 이 정도의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에서 익명성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익명성을 사용했을까? 모의고사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명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 소설의 내용이나 주제의식이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완성 결말까지 가는 것은 주제의식이 당시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좀 체크해 놓을 텐데 실제 역사적으로 봐도 이 박지원 선생님이 사문난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사악한 글을 써서 도적과도 같은 난잡한 도적과도 같은 놈이다라고 해서 이 박지원을 처단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상소를 빗발치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조가 보호를 하죠. 야, 대신 책을 없애.
타협점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 다시는 글 책으로 못 나오게 하면 되지 않을까? 죽일 필요는 없잖아. 같은 사대부잖아. 그래서 끄떡끄떡 사문난적으로 몰렸죠. 그때 이제 몰래 숨겼던 몇 권의 책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름을 모른다는 내용도 한번 모의고사형으로 추가 체크를 했고요. 자, 밤의 대장은 구종들도 다 물리치고 변씨만 데리고 이거 원래 안 그래요. 막 물러꾸라 무슨 대감 나가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밤이라도. 네,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변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들어가서 허생에게 얘기를 해요. 이완희 대장 모셔 왔는데 당신의 능력을 썩히기가 어려워서 아쉬워서 데리고 왔어요 했더니 허생은 못 들은 채 하고 술병이나 이리 내어놓으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줄을 좀 쳐볼까요? 네, 못 들은 채, 그 다음에 네, 술병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허생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허생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이다? 벼슬에, 권력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네, 입신양명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입신양명에 관심 없음을 나타내서 나름대로 무욕적인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 마치 누왕사에서, 그죠? 누왕사를 보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구복이 위로해서 현실이 너무 배고픈 현실이라서 그 꿈을 잊어버리게 돼요. 네, 그런 내용이 좀 관련되죠. 아무튼 갑니다. 그랬더니 네,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는데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다가 야심하에서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라고 해서 거기 상황 정의를 좀 하면 네, 이완을 기다리게 하는 거죠. 이완을 기다리게 하고 있는 요 내용이에요. 네, 손을 나중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완을 기다리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네, 이거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배층에 대한 네, 부정적 인식, 네, 비판적 인식, 풍자성이 있는 거죠. 비판적 인식이 반영된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밤이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이 있느냐? 말도 반말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대장이요. 와, 큰일 나죠. 거의 정승 계열에 있는 사람에게 반말 짓거리 한다?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는 거죠, 허생이. 그런데도 그걸 당당하게 글에다 써놨다는 건 그만큼 집권층이, 지배계층이 너무너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비판적인 인식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 그래서, 네. 듣기에 지루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듣기에 지루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에 네, 사색당파를 이루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각 당파들의 네, 탁상공론에 대한 비판이죠. 실천이 없어요. 탁상공론, 네, 관념적 태도에 대한 것이죠. 네, 관념적 태도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언급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을 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과 같은 일을 천거하겠으니 해서 용어를 볼까요? 자, 와룡 선생. 자, 와룡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 누워있다는 얘기야. 눕다. 용이 누워있는 것인데 이 와룡 선생이 상징하는 것은 첫 번째 원래대로는 내 삼국지에서 보면 제갈공명을 의미했는데 제갈공명이면은 굉장히 뛰어난 신출귀몰한 책사였잖아요. 와, 이걸로 봐서 와룡 선생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보다 뛰어난 나라를 운영할 만한 뛰어난 인재를 상징하는 의미겠죠. 뛰어난 인재를 상징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와룡 선생과 같은 일을 천거하겠으니 내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인가요? 네, 삼고초려. 유비가, 그죠? 네, 요건 네모칸 쳐야 되죠. 시사삼책의 제 첫 번째 삼고초려가 별표가 돼야 될 내용이에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모시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갔다라는 데서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삼고초려, 첫 번째는 역시 삼국지와 관련이 돼요. 그러나 요거는 첫 번째, 그 인재를 모시려는
모시려는 거기 액면 그대로 임금의 노력이다라고 처음에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시대적인 상황을 집어넣어서 다시 요걸 좀 말을 바꿔보면 삼고초려는 공평한 인재 등용, 올바른 인재 등용을 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바른 인재 등용이라고 할까? 올바른 인재 등용을 촉구하는 내용이다라고 봐야 돼요. 인재 등용이 제일 안 돼요. 왜? 무능한 양반들도 뭐 마치 음서제처럼 그냥 가문이 어떤 권력자면 애새끼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권력자가 돼버려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올바른 능력을 갖춘 사람이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들을 좀 이끌어 가야죠. 이 대장은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무능한 지배층이죠. 요것도 정말 합리적인 내용인데, 타당한 내용인데, 이거를 들어줄 수 없는 현실, 부정적 현실이 팍팍 느껴집니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이 못 이겨 말을 이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요 삼고초려가 바로 세 번째, 여기로 붙여놓을게요. 요것이 시사삼책 중에서 첫 번째죠. 시사삼책 제1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요. 하나란 얘기죠. 첫 번째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시사삼책은 올바르게 공평한 인재 등용, 올바른 인재 등용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나는 원래 제1하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간청이 못 이겨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하는 부분이죠.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명나라로 일단 좀 체크할까요? 자, 명나라 세모치고 이미 멸망한 나라예요. 청나라가 지금 버젓이 있는데 은혜가 있다 해서 명나라 플러스 뭡니까? 조선의 옛 은혜, 임진왜란 때 참전했었던 옛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죠. 요걸 밑줄 쳐놓고 이거는 뭡니까? 쓸데없는 대의명분, 관념적 대의명분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거는 관념적인 대의명분이 있는 거고요. 현실적이지 못한 거예요. 망한 나라한테 무슨 은혜를 지금 얘기를 하게 됩니까? 국가 간에. 그 다음에 훈척 종실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해서 여기 묶을게요. 종실들의 딸을 시집 보내는 내용 밑줄 쳐놓고요. 플러스 훈척 건기의 집을 빼앗아서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해서 훈척 건기의 집을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쭉 밑줄 쳐서 종실의 딸, 종실세모, 그 다음에 훈척건기 세모치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관념적인 대의명분을 일단 없애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여기 내용이고, 여기에 관련된 것을 두 번째로 정리하자면 기득권 세력을 척결한다라는 내용이죠.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자, 몰아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고려 말의 공민왕 시대처럼 기득권 세력들을 좀 몰아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시사삼책 두 번째입니다. 관념적 대의명분과 기득권 세력의 척결, 철폐, 일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시사삼책, 세모로 했는데 깔맞춤 들어갈까요? 요것이 3번으로 가서 시사삼책의 제2에 해당이 되죠. 제2. 그죠? 제2. 그래서 요거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대의명분을 없애고 기득권 세력을 없애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시사삼책 두 번째. 요겁니다. 관념적 대의명분, 허례허식을 없애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 기득권을 없애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듣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한참 숙여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기득권 세력 철폐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게요. 이 우리나라 땅에 조선시대 때
나라를 좀먹었던 노론 세력들, 친일파까지 이어지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에휴, 머리 아프다. 자, 다음 넘어간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역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허생의 어떤 태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비판적인 인식. 누구에 대해서? 집권층에 대해서. 네, 집권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아주 쉬운 일이 있는데 그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듣고자 합니다. 무릇 천의 대의를 외치려면 천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자, 첫 번째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나를 알아야 적을 칠 수 있다. 그리고 세력을 모아야 된다 해서 호걸들과 접촉한다는 내용이죠. 이건 호걸들과 접촉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청나라의 어떤 그 힘 있는 자들이죠. 세력가와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나라를 치려면 해서 남의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남의 나라는 밑줄 요거 원관념 청나라를 의미하는 건데 이 청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연결해서 보면 이건 뭡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북벌론이야. 청나라를 치자고 효종 때부터 막 군사력을 키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라고 하는데 시대 상황으로 보면 북벌론, 청나라를 치자는 북벌론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북벌론을 실현을 하려면 남의 나라를 치려면 첩자를 보내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라고 해서 첩자를 스파이짓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첩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적을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적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에 관련된 격언, 관용적 표현이 있죠. 바로 뭡니까? 지피지기, 그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주정부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넘어갈까요? 자, 만주정부는 누르하치가 거병을 해서 중국 본토를 다 삼켜버린 바로 청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청나라를 의미하는 거다. 청나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하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는 건 군신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삼고 고구두레를 하게 되죠. 다리 건너서 삼전도죠. 삼전도로 쿵 인조가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들이 유학 가서, 자, 유학인가요? 그래서 15번째 유학 가서 유학 네모칸 칩시다. 일단 번호 매겨두세요. 청나라와 전략적 교류를 하자는 내용이죠.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유학 벼슬 청나라에서 벼슬 하라고요. 관직 받아오라고요. 벼슬. 그래야 어떤 중요한 정보를 빼낼 수 있지 않을까?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자, 상인인가요? 실학사상을 가진 박지원 다운 발상이죠. 유학 벼슬 상인, 네모칸 3번.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와 친근해지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그 다음, 국중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오죠. 자, 머리를 깎고인가요? 머리를 깎고, 요것도 네모칸. 요거는 4번으로 들어갑시다. 근데 요건 좀 별표를 칩시다. 요건 별표 치는데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변발을 하자라는 내용이죠. 중국식으로 머리를 깎고, 진짜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되놈의 옷을 입혀서, 자, 되놈의 옷, 요것도 네모칸 칩시다. 요거는 5번째가 되겠죠. 요거는 다른 말로 오랑캐 옷, 청나라 옷, 호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변발과 호복을 하기 위해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가에 응시하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좀 중복이 되죠. 이 벼슬에 관련된 것은 네, 빈공가가 여기에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은 강남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네, 상인들은 옆으로 아까, 네, 장사를 하면서 여기 붙는 거죠. 저 나라의 실적을 정탐하는 한편, 호걸들과 결탁하는 것은 앞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호걸과 접촉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네, 세력과 결혼하는 건데 데노메옷, 그 다음에 호걸들과 결탁하는 겁니다. 예, 호걸들과 결탁, 요 부분도 네모칸 6번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정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호걸들과 결탁하면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 좀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된 요 모든 내용들은 진짜 사대주의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 호걸들과 결탁하는 건, 네, 요 내용은 첫 번째, 국치를 씻는 방법이죠. 국치를, 네, 나라의 수치예요. 국치를 씻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국치를 씻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 국치라는 것이 뭐다? 네, 병자호란의 치욕을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네, 현실적이고, 네, 실리적인 성격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네, 시사삼책 제3번째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네, 시사삼책 제3에 해당되는 내용은, 네, 세 번째죠. 세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네, 청나라와 실리적, 전략적으로 교류를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탐도 해야 치욕도 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벼슬도 하고 힘도 갖는 거죠. 그리고 제후들과 결탁을 하게 되면, 호걸들과 결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사삼책의 세 번째는 청나라와 전략적, 실리적으로 교류를 하자라는 내용. 진짜 이렇게 이제 변발하고 호복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교류를 하자고.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쟤네들이 어떤지 알아야 공격을 하든 친하게 하든 밀어내든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랬더니 이완이 되묻습니다. 이완이 되질문을 해요. 뭐라고?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네, 거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여기에다 해도 되겠네. 그래서 16번째 다시 정리하면, 네, 변발과 호복은 동그라미 다시 한번 칩시다. 여기 앞에도 미리 해놨어요. 변발과 호복은 굉장히 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거죠. 실리적인 성격이 있어서 실학사상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학적이라고 말을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이것과 서로 대조되는 것이 바로 예법이죠. 예법은 세모 들어가겠습니다. 예법은 네, 관념적이죠. 네, 관념적이고 이상적이에요. 관념적이고 이상적이라서 이거는 네, 글쓴이가 박지원이 네, 비판적인 대상으로 보는 거죠. 비판적인 대상이 관념적 상징물인 허례허식의 상징물인 과일과 말총은 매점매석해버렸잖아요. 양반들이 쓰는 쓸데없는 물건들을 네, 폭리를 취해서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던 허생이었어요. 그랬더니 네, 여기에서 보니까 예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